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이승만의 임시정부 승인 외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대사를 보더라도 한반도의 조선은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국제정세의 힘에 논리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국제정세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대국의 도움이 필요로 하면서도 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스스로 고립되어 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은 대한제국은 1, 2차 한일협약으로 모든 권리를 강탈당했고 망국의 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랬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대한민국 탄생은 그야말로 기적이며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로 이슬처럼 형장에서 사라져야 했었던 이승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새로 태어난 이승만을 통해 오늘날 우리도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 소련의 북한을 통해 남한까지 공사나 했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임시정부 승인을 위한 이승만의 외교 1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오래전부터 일본과 미국과의 충돌을 예상했었습니다. 아시아 각국을 침략한 일본은 구미 열강, 특별히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필연적으로 대결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그때가 되면 미국의 지원을 받아 무력 투쟁도 가능하리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예견했던 대로 태평양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승만이 제일 먼저 취한 조치는 임시정부 승인 요청이었습니다. 이승만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하여 공산화시킬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임시정부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소련의 야욕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이처럼 이승만은 정확한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과 앞으로 세울 나라를 위해 어떤 나라가 도움이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승만에게서 고정과 민비와는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죠. 국제정세에 대한 고정과 민비의 판단은 결국 틀린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들의 선택과 결정은 늘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탁월한 이승만의 세계 정세 분석과 판단을 보면서 누가 이승만을 미국에 종속된 사대주의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알겠지만 당시 미국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승만이었습니다. 국익에 해가 된다면 미국과도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이룬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러한 이승만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남한마저 공산화시키고 싶었으나 이루지 못했던 김일성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승만을 왜곡시켜 역사적 죄인으로 낙인 찍어 영원히 매장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로 알고 이 대한민국을 위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승만의 선택이 탁월한 것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싫어할까요? 이 남한을 적화하지 못한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인민들처럼 남한의 사람들을 노예화하지 못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래에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원한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분명 이승만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로 알고 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승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호 목사는 그의 책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에서 이승만을 몇 수 앞을 내다본 고수의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42년 1월 2일 이승만 박사는 미 국무부를 방문하여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소련은 오래전부터 한반도의 부동항을 얻기 위하여 남하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손을 써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소련이 하기 전에 먼저 승인해 줘야 한다고 타당한 논리를 전개하며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패망한 뒤에 소련이 반드시 기어들어 한반도를 강점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의 실무 책임자 엘저 히스는 임시정부 승인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면 동부아시아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련을 자극하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승만은 이 과정을 보면서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이 미국 국무부 심장부까지 침투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저 히스는 계속해서 소련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의 판단이 옳았던 것은 1955년에 되어서야 엘저 히스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얄타 회담 당시 각종 기밀을 소련 측에 넘겨준 스파이로 드러나섰습니다. 세계 최강 강대국이었던 미국 정부의 한복판에 공산주의 스파이가 침투해 있었던 것입니다. 동독과 서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만 명 정도의 스파이가 서독에서 활약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지요. 디우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간첩이었으며 야당 지도자 쭝틴주와 가장 모범적인 도지사로 명망이 높았던 녹타오를 비롯한 많은 핵심 인사들이 국가 권력 기반에 침투한 거물급 간첩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내성 구호는 한결같이 평화였고 공존이었습니다. 오랜 전쟁에 지쳐있던 국민들은 스파이들의 배후에서 조종하던 평화 무드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자연히 안보의식은 뒷전이 되고 말았겠죠. 1997년대에 탈북한 북한의 주체 사상의 창시자로 권력 핵심부에 있었던 황장엽 선생은 남한에 5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정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탈북한 북한의 고위 관리였던 김국성 씨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에 있을 때 자신이 직접 간첩을 교육시켜 남한으로 보낸 직파 간첩이 1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도 이렇습니다. 이처럼 해방 후 당시 미국에도 그러한 일들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련이 북한으로 침투하기 전에 미리 남한에 대한 임시정부 승인을 받고자 애를 쓰고 있던 이승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가 왔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승만의 임시정부 승인 외교 1편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시정부 승인 외교 2편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나라 회복을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던 이승만처럼 이 나라의 재건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Great Korea!